네, 안녕하세요. 세무통의 김인수 대표인데요. 원래 추정재무제표 강의를 패스트5 그 강의실에서 작년 한 가을 정도부터 매달 정도 강의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올 초에는 이제 첫 강의가 원래 6월 말에 예정돼 있었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게 취소됐어요. 근데 신청하신 분들이 많고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일단 어떻게건 좀 제 경험이나 그런 걸 전달해 드리려고 강의를 하게 됐고요. 이게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강의 앞서 가지고 제 경력이나 이런 거 잠깐 말씀드리면 뭐 회계사 생활을 한 4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로 이제 제조업, 큰 글로벌 회사에서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사업계획서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내부 이해관계자 목적의 사업계획서도 있고 아니면 외부 투자자 또는 주주, 채권자를 위한 사업계획서도 있고요. 뭐 양쪽 다 많이 해봤고요. 그리고 제가 창업하면서 사업계획서 작성, 추정 재무제표 많이 제출해봤고요. 저희 회사도 정책자금으로도 받고 외부 투자자한테 투자를 유치했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세무통이라는 회사는 그냥 쉽게 사장님들 세무나 회계 잘 모르시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능력 있고 뭐 실력이나 능력이 검증된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를 이렇게 매칭하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뭐 업계에서는 뭐 완전한 일이고 그리고 저희가 2017년 1월 출시했으니까 이제 꽤 됐죠.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그쪽 세무통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핀큐브라고 저희 새로운 또 제품도 만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IT 기반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항상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시장 반응 보고 반응이 없으면 접고 뭐 반응이 있으면 좀 가고 그러는데 지금 뭐 만들고 시장 반응이 안 좋아서 접은 서비스도 좀 있고요. 어쨌거나 향후에는 핀큐브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여러 좀 솔루션을 좀 만들려고 지금 저게 나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잠깐 설명드린 거고요. 이 재무제표하고 추정 재무제표가 그 재무제표라는 그 네 글자가 들어가니까 이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재무제표하고 추정 재무제표는 만드는 방식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그 유튜브 동영상들 보면 이제 회계사나 세무사분들 특히 제조업에서 실제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 회계 관점으로 자꾸 접근을 해서 재무제표를 만들어요. 추정 재무제표를. 그러면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설명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이해하기 난해하고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좀 버젓이 강의하는 거 보고 이거는 좀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추정 재무제표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 외부 컨설턴트가 작성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예상이기 때문에 그 회사 분들이 가장 잘 작성할 수뿐이 없는 그런 문서고, 그리고 그거를 잘 작성한다는 거 자체가 일반 회사에서는 옛날부터 꾸준히 이제 발전을 해왔어요. 그런 노하우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회계사, 세무사보다는 저런 추정재무제표는 회사에서 소위 기획부서, 큰 회사에서 뭐 기획부서나 아니면 전략부서 분들이 오히려 더 굉장히 잘 만드세요. 그 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재무제표와 추정재무제표는 좀 완전히 다르다. 그거는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른데 왜 재무제표를 설명하냐? 이게 용어가 그 정부 정책자금 유치나 특히 정부 정책자금 유치를 할 때 저 용어 자체를 기본적으로 그 처음에 이제 안내문이나 그런 거 보면 그 일단 회계 관점에서 좀 많이 기술이 돼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재무제표 작성하는 디테일한 거는 잘 모르셔도 되지만 그 기본 개념은 알고 계셔야 돼요. 돈의 흐름.
재무 상태나 손익계산서나 이런 어떤 회계 장부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기본 개념은 있어야 돼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추정재무제표를 실제 만드는 거는 이거랑 완전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여기 보시면 이 재무상태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 내에 소위 말해서 대차대조표라고 예전엔 표현을 했는데 그 회사 내에 자산이 얼마고 부채와 자본이 얼마냐 그런 거를 나타낸 어떤 특정 시점에서의 그런 회사 장부고요. 손익계산서는 1년 동안 예를 들면 장사를 했을 때 수익, 매출이 얼마냐 또는 비용이 얼마냐 이런 거를 나타낸 표예요. 뭐 쉽게 생각하면 여기 그 이쪽 그 대변 쪽은 재무 상태표를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건 좀 지우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재무상태표는 차변, 대변 이거는 옛날부터 고전적으로 쓰던 용어예요. 그러니까 차변은 왼쪽, 대변은 오른쪽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뭐 실제 모양은 이거와는 다르게 생겼지만 기본적으로 대변은 부채와 자본 이렇게 구성이 돼요. 자본이라는 거는 내 돈, 쉽게 말해서 주주의 돈이죠. 부채는 내 돈이 아니라 남의 돈. 그리고 그 두 개가 이제 차변의 자산으로 구성이 되는데 쉽게 이해하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변의 부채와 자본은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라는 게 내 돈과 남의 돈을 집어넣어서 어떤 생산 설비나 그런 걸 산 다음에 그거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결국 이 대변은 자금 조달에 대한 내용인 거고 차변은 우리의 생산 시설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는 그런 항목들이 이쪽에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이거는 약간 좀 실제 실무로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운데 일단 이 정도 개념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손익계산서는 그냥 쉽습니다. 매출, 수익이라는 말을 쓰는데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 수익이라 그런 거는 수입이 아니에요. 수입이라는 거는 좀 약간 용어가 다른데 수익은 크게 그냥 매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비용은 그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서 돈을 쓸 수뿐이 없잖아요. 뭐 직원 인건비가 나가고 뭐 복리후생비 여러 비용들이 나가는데 그게 비용으로 구성이 되고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결국 그게 회사의 이익이 되는 거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개괄적으로는요. 실제 재무제표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외부 감사를 받는 회사들은 자본 변동표, 자본의 변동. 예를 들면 어느 회사가 있는데 애초에 주주 말고 신주 인수권부 CB나 BW나 그런 사채를 통해서 뭐 전환사채나 그렇게 통해서 자본이 증감이 있을 때 그걸 나타내는 표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활동별로 회사가 현금이 얼만큼이 들어왔는데 어떤 목적으로 돈이 들어왔다 그렇게 나타내는 그런 표가 있고요. 또 별도로 이제 주석 상세하게 그 내역을 표시하는 이 주석도 이제 기본 재무제표는 아니지만 일단 들어가는 문서고요. 법인세 신고할 때 뭐 원가명세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그런 이제 별도의 부속 서류들이 들어가요. 이 자체 때문에 이게 사장님들하고 이제 세무사나 회계사들하고 약간 좀 괴리가 있죠. 예를 들면 사장님들은 세무사들 노는 것 같은데 세무사들은 전화 걸면 뭐 때문에 바쁘다 그러고 사실 이 부속 서류나 이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이거 만드는 게 이게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를 기록한 건데 그게 안 맞을 수가 있나? 보통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의외로 생각보다 잘 안 맞습니다. 경험적으로.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재무제표는 이렇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가 기본이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약간 좀 더 들어간 거예요. 이 재무제표는
뭐 이게 회계 원리 이제 기본 교과서에 보통 이런 설명이 나오는데 약간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용어는 매출 채권 몇 가지만 요 노란색 부분은 좀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실제 비즈니스하고 관련은 추정 재무제표 작성할 때는 그렇게 많이 쓰는 단어 용어는 아니지만 아시면 나중이라도 좀 유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매출이 발생하면 매출 중에서 돈을 바로 받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회사 자산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금으로 잡히는 거고. 판매를 했는데 돈을 늦게 준대요. 어떤 계약에 의해서 3개월 뒤에. 그럴 때 매출 채권으로 잡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거래 하나가 일어나면 여기 대변, 손익계산서의 대변과 대차대조표의 차변이 이렇게 쌍으로 기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식북이라고 보통 표현을 쓰는데 그런 거고요. 그리고 손익계산서에서 물건을 구입을 했어요, 우리가. 구입을 하면 그게 매입 원가로 잡히는데, 그 매입 원가에서 우리가 돈을 바로 안 줘도 돼요. 예를 들면 3개월 뒤에 준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에 대변에 이렇게 매입 채무 이런 형태로 잡는 겁니다. 그리고 물건을 어떤 제조 과정에서 열심히 그 공장에서 어떤 물건을 만들었는데 그 부분 중에서 이제 팔리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재고 자산으로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회계 원리에 있는 부분이고 재무제표를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표라 좀 약간 좀 이해하기 쉽게 간단한 내용만 이제 추려서 이렇게 제가 그림으로 뭐좀 표현한 거고요. 기본적으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업의 경우 제조원가 명세서 이 세 개의 최종 장부들은 서로서로 엮여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어떤 거래 하나를 기록할 때 완벽하게 소위 말해서 막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집어넣으면 결국 어느 지점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조작한 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전에 이태리에서 복식부기가 처음 나왔다고 하는데 그 처음에 발견한 게 참 대단한 거는 같아요. 이거 보면. 그리고 요거는 실제 이제 손익계산서예요. 이제 손익계산서 여기 과목을 보시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수수료 매출부터 해서 임원급여, 직원급여 여기 막 여러 가지 계정 과목이라 그러는데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출과 그거에 대한 비용 그런 거를 이제 그 다음에 그거에서 두 개를 뺀 게 영업이익이나 손실 그걸 나타낸 표고요. 사실 손익계산서는 별도로 정해진 계정 과목을 뭐 꼭 써야 된다 그런 거는 없어요. 뭐 매출액부터 해가지고 여기 계정 과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손익계산서나 대체대조표 요 표 자체가 기본적으로 제3자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 목적으로 발달한 장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비용을 표현을 할 때 적어도 이 표를 받아보는 주주나 아니면 은행의 채권자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항목으로 쓰여져야 되죠. 그래서 법적으로 막 뭐 어떤 계좌 과목을 100% 써야 된다 이게 정해진 거는 없는데 예전부터 이제 국세청에서 이 정해진 어떤 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좀 표현을 해놨는데 국세청에서 표준 손익계산서라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거대로 신고를 해라 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회사를 설립하고 저런 양식 같은 거가 어떤 걸 쓸까 막 이렇게 고민을 옛날에 많이 하셨겠죠. 그러다가 국세청에서 저 표를 쓰라고 세금 신고를 할 때 저 표를 제출하라 그러네. 그러다 보니까 좀 작은 회사들은 이 국세청 표준 손익계산서를 그냥 써온 겁니다. 그냥 관례적으로. 요게 딱 요거만 써야 된다는 아니지만 두 번 일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주주가 재무제표를 달라 그러는데 회사 내부 재무제표 그 다음에 국세청에 또 법인세 신고를 하는데 또 국세청 양식에 맞게 또 변환하고 그 자체가 낭비다 보니까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그냥 국세청 표준 손익계산서나 대체제표를 많이 쓰시는 거죠. 그냥 뭐 역사적으로 그렇게 쓴 거고 뭐
뭐 이건 뭐 좋다 나쁘다보다 그렇게 많이들 써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재무상태표는 아까 개괄적으로 말씀은 드렸지만 일단 자산, 부채, 자본으로 크게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도 항목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항목 자체는 정해진 건 아니지만 모든 거의 회계나 어떤 자금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유사한 계적 과목을 써왔기 때문에 그냥 쓰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 가수금 말고 가금이라고 누가 정의해서 쓴다고 가정을 해요. 근데 그게 주주나 예를 들면 채권자가 가금 있지 않는 말이에요. 네, 쓰지도 않는 말이고 가금이라고 썼어요. 가수금을. 그래서 만약에 주주 채권자가 알아먹을 수 있으면 그런 계정 과목도 만들어서 쓸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는 잘 안 하죠. 사람들이 익숙한 거 그리고 뭐 이 리포트 장부를 보는 그런 그 주주나 채권자들한테 익숙한 용어로 쓰다 보니까 그냥 공통적으로 관례적으로 예전에 써왔던 계정 과목이나 이렇게 그렇게 써온 겁니다. 그리고 이 자체 개별 정의보다는 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채와 자본은 자금 조달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어떤 자금 조달로 어떤 회사의 생산 설비나 어떤 매출을 일으킬 만한 자산들을 이제 자산으로 기록한다고 그렇게 그 부분은 좀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요 정도면 충분한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재무제표에 대한 더 이상 뭐 굳이 알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나머지는 추정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그 원리는 사실 회계학에서 나오는 것과는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기본 사상은 같은데 실제로 회사 내에서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 재무제표를 작성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깨달은 거죠. 아, 회계 원리처럼 이렇게 작성을 하면 막 숫자가 데이터가 엉키고 잘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떻게 보면 그 그쪽 업계에 맞게 이렇게 특히 좀 발전을 해온 거죠. 추정 재무제표 만드는 방식이.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다르다. 추정 재무제표는. 그거는 좀 명확히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잠시만요. 이게 보통 이제 많은 회사에서 이제 보통 얘기하는 거예요. 재무제표가 있고 추정 재무제표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뭐 격리팀이나 이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팀이 좀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좀 규모가 큰 회사들은 철저히 이게 나눠져 있습니다. 작은 회사들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이게 한 사람이 좀 접근하기에는 좀 약간은 달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재무제표는 보통 말하는 통상의 재무제표는 결국 죽은 숫자예요. 거래가 다 이루어지고 그 결과물로서 회사의 계좌에 얼마의 돈이 남아있고 그 상황만 아는 거죠. 그러면 그 거래 자체를 그냥 하나하나 기록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죽은 숫자를 그 정확히 기록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사실 1원이라도 금액이 잘 안 맞으면 그 회계팀 직원들은 집에도 못 갈 정도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죽은 숫자의 거래를 정확히 기록하는 게 재무제표라고 보면 추정 재무제표는 미래의 일이에요. 미래의 일. 그러니까 올해가 아직 이제 시작인데 올해 매출이 얼마일지 내년에 매출이 얼마일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사장님이나 어떤 경영진의 의지치도 있을 거고 어떤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앞으로 벌어질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 따라서 어떤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추정 재무제표는 어떻게 보면 숫자를 만든다. 그 컨셉으로 접근을 해요. 이게 그 재무제표 추정 재무제표는 뒤에도 좀 보여드리겠지만 그렇게 좀 복잡한 형태로는 안 만들어요. 어쨌거나 뭐 대략적인 모양새는 비슷한데
이게 이쪽 일을 많이 하신 분들 있잖아요. 추정 재무제표 만들려 그러면 단자리 맞추려고 막 열심히 그래요. 그러니까 재무제표 맞추는 게 이론이라도 안 맞으면 집에 못 갔으니까. 이거에 물 빼는 게 보통 제 경험적으로 한 3, 4년씩 걸리는 것 같아요. 반대로 추정 재무제표 만들던 분은 자꾸 보통 관리부서나 이제 전략팀에서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간혹가다 이제 회계팀으로 전출을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쪽으로 가요. 그러면 또 여기서 또 헤매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미래의 숫자이기 때문에 뭐 억 단위, 백억 단위, 천억 단위, 조 단위로 만들어요. 모든 숫자를. 근데 갑자기 이제 이런 하나 틀린 거 가지고 집에 못 가게, 예를 들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멘붕이 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상호 간에 이 인사이동은 의외로 많을 것 같으면서도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고. 그래도 그 정도로 이제 다른 거죠. 오히려 추정 재무제표를 만드는 관리부서나 전략팀은 현업부서 분들이 많아요. 그, 보통 생산관리 쪽 부서 경험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영업팀, 영업관리부서 계셨던 분들, 그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경험 좀 쌓고 추정 재무제표를 만들고 그런 일을 많이 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 둘은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 사실 이 부분만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추정 재무제표가, 이거는 커뮤니케이션의 그냥 도구예요. 가장 중요한 건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독자. 내가 만드는 이 숫자를 누가 볼 건지. 그, 예를 들면, 추정 재무제표가 회사 내에서는 뭐 1년짜리 단기 재무제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5년짜리 롱텀, 20년짜리, 그 다음에 1년짜리도 굉장히 시나리오별로 쫙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경영진의 요청에 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독자 이 부분을 좀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바텀업 방식이 있고 탑다운 방식이 있습니다. 바텀업 방식은 밑에서부터 데이터를 쭉 끌어올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서 그 다음 달 매출을 예상하고 이번 1년 동안의 월별 매출을 추정할 때는 전 해외 사이트에 고객 보이스 데이터를 다 모아요. 그거는 단지 그냥 여기는 판매 정도 데이터만 모았지만 요새나 저가 근무할 때도 그 별 보이스를 다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하고 큰 거래를 하는 그 뭐 베스트바이나 그런 어떻게 보면 걔네들은 디스트리뷰터잖아요. 걔네들의 그 의견, 영업 담당자들의 의견까지 반영해가지고 그거를 어떤 지표화해서 그 추정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안 맞죠? 잘 어떻게 보면 이게 맞을 수가 없죠.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밑에서부터 해외 사이트라고 하면 어떤 판매처부터 해서 쫙 모으고 또 마찬가지로 부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부서별로 어떤 비용 계획 같은 거를 쭉 받는 거죠. 부서 중에는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이제 담당하는 부서들이 있어요. 근데 프로젝트라는 게 또 그 경영진 마음에 따라서 프로젝트가 갑자기 죽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리고 새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어쨌거나 그 시점에 의사결정자의 그 어떤 전략 방향에 맞는 프로젝트를 어떤 가정을 하고서 쭉 데이터를 또 모으는 거예요. 이거는 바텀업 방식은 주로 완전히 CEO, 회사 내부 결정자를 위한 그런 리포트고요. 이거는 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동원이 돼요. 왜냐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저게 뭐 수많은 시스템도 깔고 엑셀로 뭐 취합도 하고 그러는데 저게 돈에 대해서 회사의 향후 살림이나 어떤 그 전략팀하고 이렇게 조율이 될 필요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CEO가 우리 반도체 공장 질래 그렇게 지르실 수 있잖아요. 근데 돈을 계산을 안 해보고 지르면 회사가 그냥 순식간에 파산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를 굉장히 디테일한 게 어떤 숫자로 만들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회사가 진짜 순식간에
좀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동원이 돼요. 숫자만 아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숫자에 관한 전문가뿐만 아니라 진짜 인사이트 가지신 분들이 있잖아요. 앞으로 세상은 이렇게 바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쪽으로 해야 되고,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런 장뼈가 굵으신, 어릴 때부터 장뼈가 굵은, 그, 어릴 때라 그러니까 좀 표현은 그러네요. 어릴 때는 아니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러 경험을 쌓은 그런 전문가들의 보이스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하죠. 그래서 바텀업 방식의 사업계획서는 사실 현업부서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그게 힘든 게 뭐 데이터 게더링하고 데이터를 어떤 디멘전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시스템에 붓고 이런 게 힘든 게 아니라 서로 생각들이 달라서 힘든 거예요. CEO는 이렇게 하려면 우리는 매출 100억을 해야 돼. CEO 생각으로는요. 근데 현업에서 판매 예상은 60억 정도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100억 정도는 해야 되니까 40억을 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 그 다음에 숫자에 반영해. 이런 식으로 계속 위에서는 푸시하고 밑에서는 너무 이거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서로 의견 조율 과정. 그게 굉장히 좀 많이 걸리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바텀업 방식으로 짜는 건. 탑다운 방식은 그거보다 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년 사업 계획을 탑다운 방식으로 짜는 회사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스타트업 제외하고는. 왜냐하면 그 아주 이거는 러프하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이라는 거는 돈이잖아요. 돈에 대한 그런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돈이 아닌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어떤 가정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가정에 따라서 계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수학식, 수학산식 그런 컨셉으로 이해하면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요거는 내부 이해관계자를 위한 목적은 아니죠. 당장 한 달 한 달 경영에 책임을 지는 CEO나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보고서, 탑다운 방식의 사업계획서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죠.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외부 이해관계자들, 어떤 주주나 채권자, 그 다음에 그런 분들한테 우리의 어떤 계략적인 부분을 설명할 때는 설명력이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어요. 이거는 가령 탑다운 방식은 어떻게 해서 매출을 모아가지고 막 이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매출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에서는 100억, 밑에서는 60억 하겠다. 그러다가 75억으로 결정이 났어요. 그러면 75억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그거의 근거가 뭐냐 그러면 그거는 그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영업사원의 의견, 뭐 예를 들면 영업사원의 의견, 어떤 지표, 사전적으로 어떤 매출을 추정할 수 있는 지표, 그 다음에 그 영업 담당자의 의지치 그런 것들이 막 녹아 들어가서 나온 결과물이다 보니까 어떤 숫자 하나, 매출 숫자 하나만 놓고 봤을 때도 이게 뭐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이게 왜곡된 숫자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새로운 전략에 의한 매출 숫자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숫자 자체가 이 회사를 잘 아는 내부 이해관계자 아니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숫자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탑다운 방식은 쉽습니다. 그냥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시장이 100억 시장이고 시장 점유율 10% 우리는 목표야. 그럼 100억 곱하기 10%, 10억. 좀 뭔가 이게 좀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이해는 쉽죠. 저기 사장은 저런 이제 사업계획서, 탑다운 방식의 사업계획서를 받아봤을 때 이제 주주나 VC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해는 쉽잖아요. 사장은 예를 들면 뭐 반려동물 시장의 사이즈를 한 100억 정도 보는구나. 물론 그거에 대한 이제 근거는 있어야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숫자를 이해할 때는 굉장히 쉽습니다. 100억 시장 규모인데 10%를 이러한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구나.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VC 투자자나 정책자금 유치 목적으로 할 때는 무조건 탑다운 방식으로 가셔야 돼요. 예를 들면 직원이 한 네다섯 명 있어가지고 네다섯 명이 의견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밑에서부터 올리는 거 말도 안 되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탑다운 방식으로 가정과 그런 방식에 의해서 이제 접근을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저 가정을 세울 때 요 탑다운 방식에서 사업 계획을 짜기 전에 한번 요거 좀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아파트의 높이가 있어요. 그러면 50층 아파트, 이게 50층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게 50층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아파트의 높이를 측정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 아파트의 높이를. 그러면 그 원칙적으로는 이게 맞죠. 죄송합니다. 그 삼각도법에 의해서 뭐 이렇게 이게 이런 공식에 의해서 뭐 탄젠트 뭐 각도 해가지고 뭐 피라미드의 높이 측정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이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고 또 가정을 쪼개가지고 한 개 층의 높이 2.9m 예를 들면 층 간 바닥면의 높이가 뭐 어쩌고 창고 높이 해가지고 다 더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아주 이제 성격이 호연지기가 있으신 분들은 아주 쉽게 한 개 층 높이 대충 3m 50층 그럼 150m네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게 이 세 개의 방법 중에서 사업계획서는 이렇게 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 기본적으로는. 만약에 이것도 철저하게 이제 독자 위주로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사업 추정 재무제표를 받아보시는 분이 머릿속에 탄젠트나 이런 삼각도법이라 그러나, 뭐 하여튼 이런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그 지식이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수식만 딱 써놓으면 알아먹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것도 방법이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가정은 단순하게 가시는 게 맞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가정은 단순할수록 이해 가능성이 높다. 그거를 이제 명확히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보통 이제 초기에 저도 원래 경영학 전공하기 전에 이제 수학을 전공했었었는데 저도 사업계획 처음 짤 때 이제 겪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저도 이제 수학이나 이렇게 그런 학문에 대한 좀 뭐라 그럴까 약간 편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잘하는 건 아닌데 이게 답이 딱딱 떨어지는 게 편한 거죠. 그냥 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사업계획 짤 때 막 이런 식으로 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연락에 계산을 해요. 뭐 같은 거를 뭐 실제 어떤 금액을 막 계산을 하는데 갑자기 위에 이제 당시에 뭐 상무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하나가 얼마니까 그거 한 달에 100개 나오니까 그러면 매출은 이 정도네. 네가 계산한 게 좀 말이 안 되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딱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1kg가 나왔어. 근데 갑자기 위에 뭐 상무님이나 높으신 분들은 딱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 저도 이거는 좀 저의 선입견인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사업계획서 이렇게 작성하는 부서에서는 숫자에 좀 익숙한 친구들을 많이 뽑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회계 쪽이나 아니면 숫자를 좀 많이 다뤘던 그런 전공 과목 친구들을 많이 뽑는데 이 보통 숫자를 좀 굉장히 익숙하고 편한 친구들은 꼭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처음에 100%. 저도 이제 밑에 직원들 좀 도봐가지고 아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어느 순간 이제 멘붕에 빠져요. 이제 엑셀 파일을 열면 순환 참조 걸려 있고 파일을 여는 순간 엑셀 탭이 한 20개 있고 그 정도면 좀 다행이에요. 갑자기 연결 파일이 뭐 업데이트 하시겠습니다가 나오고 그 파일은 다른 파일을 또 연결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이 VC 투자자나 정책자금 할 때는 일단은 파일 탭이 막 뭐 10개 뭐 10개가 나온다? 10개가 넘게 나오고 파일끼리 연결을 한다? 순환 참조가 뜬다? 그러면 이미 망한 겁니다. 이미
그 숫자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숫자가 돼요. 사장님 본인조차도. 그래서 철저히 단순한 가정, 그 다음에 단순한 가정에 따라서 숫자를 해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은 좀 뒤에서 말씀드리겠는데, 돈에 대한 가정은 굉장히 단순해야 되고요. 돈 외의 가정은 좀 로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좀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투자나 전략에 대해서, 여기 밑에 설명을 제가 써놨었네요. 복잡하면 이해 가능성이 떨어져요. 근데 추정 재무제표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목적을 잘 생각해 보시면 답은 나옵니다. 심사하시는 분들, VC 투자자들, 이분들한테 소위 사장님의 사업이 얼마나 미래의 비전이 밝고, 그리고 얼마나 회사가 발전할 수 있을지 설득시키는 거잖아요. 이해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분한테. 그러면 추정 재무제표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이해 가능성이 높은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가정이 많아지면 이제 이해 가능성이 떨어지죠. 가정 많으면 굉장히 멋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학 공식에서도 수학에서 가장 뭐라 그럴까 멋진 공식들이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좀 단순한 것들이 많고, 수학 논리 이쪽 계통에서요. 그때 영어로 beautiful이라는 말을 쓰듯이 가장 단순하게 일단 접근하시는 거, 이것만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이 부분하고 재무제표와 추정재무제표는 완전히 좀 접근 방식이 다르다. 두 개 때문에 사실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탑다운 방식인데, 이거를 제가 중요해가지고 썼다기보다, 정부, 정책자금 같은 경우에는 딱 요 순서대로 템플릿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FCF가 뭔지도 모르는데 사실 거기에 템플릿이 적혀져 있는데, 템플릿은 되게 복잡하죠. 플러스 됐다가 마이너스 됐다가 갑자기 법인세는 더하라고, 감가상각비는 왜 비용인데 다시 더하라 그러고, 그런 양식들이 들어있어서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이렇게 매출 추정에 대한 부분, 표가, 그 다음에 비용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어떤 투자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다 표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정부 정책자금 제출할 때는 보고서 양식이. 근데 그래서 사실 필요한 거는 맞아요. 어떤 사업을 하는데 매출 추정은 이렇게 나오고 투자는 이렇게 이 정도가 필요하고, 그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표현은 되는 게 맞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인터넷에서 도는 프리 캐시플로우 차트나 그런 거, 그 다음에 회사 기업 가치 평가하는 거, 그런 엑셀 파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렇게 사업계획서 절대로 그렇게 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내가 돈을 얼마 쏟아부어가지고 매출을 일으키는데 매달 발생하는 비용은 이런 게 있고, 그래서 그게 말이 되느냐 정도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추정 재무제표 전의 가정은 굉장히 중요해요. 시장에 대한 가정. 사장님이 반려견을 위한 뭐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반려견 시장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데이터들을 갖추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이용을 하건, 아니면 어떤 설문조사를 받아가지고 사장님이 개 키우는 사람, 강아지 키우는 1000명한테 조사를 했더니 이런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개선을 한다. 우리 제품이. 그랬을 경우에 돈 이전에 그런 가정들을 촘촘히 세우는 거는 그런 데이터들을 가정을 좀 탄탄히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곱셈 한번 그 정도로 해서 매출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추정 재무제표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추정 재무제표의 매출이나 영업이익 이 부분은 생각보다 부담 많이 안 가지셔도 돼요. 말이 되게
표만 구성이 되면 된다. 장부만 구성이 되면 된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 추정 부분부터 이제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가장 전형적인 방식인데요. 매출 추정. 이게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뭐 판매량이라는 거는 매출이라는 거는 얼만큼 판매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고객당 객단가가 얼마인지 곱해가지고 나오는 거고 그리고 판매량이라는 거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시장 규모가 이만한데 내가 몇 프로를 차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이고 이 여기서 사장님들이 요거 곱하는 건 되게 단순하잖아요. 요것도 고객별 객단가를 우리는 가격 체계를 뭐 4개로 가져갈 건데요. 그거는 지금 시점에서 스타트업이 이제 VC 투자자나 정책 자금을 받기 위해서 쓸 때 막 우리는 고객이 10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사실 그거는 사업계획 세우고 1년 뒤에는 완전히 바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세우는 것보다는 이 과정을 좀 단순해버리면 돼요. 평균 객단가가 얼마인지 집어넣어가지고 단순화하시면 되고 여기서 가장 좀 제가 그거를 만들어 놨는지는 잠시만요. 네, 여기서 이거는 좀 약간 범위를 벗어나서 제가 좀 그 내용은 안 집어넣었는데 시장 규모 요거를 잘 정의하는 게 더 중요해요. 예를 들면 이거는 좀 약간 써가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시장 규모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떤 교육 시장이라고 해봐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이건 교육 시장이에요. 교육 시장이라고 하면 어떤 보는 뷰에 따라서 이만큼은 성인 교육 시장, 이거는 중고등학생 교육 시장 이렇게 유아 교육 시장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보는 뷰에 따라서는요. 그럴 수도 있고 보는 뷰에 따라서는 이렇게 이쪽 뷰에서 보면요. 보는 뷰에 따라서는 마우스로 하는 게 더 낫겠네요. 온라인 교육 시장, 오프라인 교육 시장 아니면 뭐 요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스터디처럼 하는 교육 시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디멘전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 디멘전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정의는 굉장히 달라요. 그냥 뭉뚱그려서 우리나라 교육 시장이 5천만 원입니다. 나는 1% 먹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설득이 안 되죠. 투자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 시장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예를 들면 온라인 교육 시장 중에서 중학교 친구들은 시장에서 차지하는 섹터가 이거예요. 예를 들면 중학교 학생들이 온라인 시장 걔네들 중에서 현재는 PC를 많이 이용하는데 모바일로 이 제품을 위해서 전환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시장을 여러 디멘전으로 각적 쪼개서 어떤 큐빅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정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독자를 생각해 보시면 독자가 뜬금없이 우리나라 교육시장을 뭘 하겠다. 교육시장이 뭐 성인시장도 있고 성인시장으로 정의할 수도 있고 성인용 교육시장 중고등학교 시장으로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온라인 시장, 모바일 시장, 그 다음에 스터디 그런 시장으로도 볼 수 있고 이게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뭉뚱그려서 우리나라 교육시장이 뭐 천억인데 그 중에서 1%를 하겠다. 이게 지금 제가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교육시장이 전체 규모 신문에서 봤는데 우리나라 뭐 노인 무슨 시장은 이렇다. 그 신문에 있는 숫자를 가져와 가지고 써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 규모가 보통 퀀터티나 이런 돈 아닌 거로 정의된 거에다가 돈 아닌 거, 시장 점유율은 돈은 아니죠. 퍼센트죠. 그렇게 두 개의 어떤
함수로 판매량이나 이게 나와야 돼요. 근데 뉴스 같은 거 보면 우리나라 교육시장은 예를 들면 2조다. 그러면 2조에서 나는 1%를 하겠다. 1% 하겠다. 돈에 대한 거에다가 퍼센트를 곱해요. 그러면 계산하기 쉽죠? 뭐 1%면 뭐 200억인가요? 딱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저기 돈이잖아요. 돈에 대한 거에서 뭐를 곱해가지고 돈에 대한 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기본 템플릿에 있는 이 부분은 돈이 아니라 퀀터티죠. 돈이 아니에요. 시장 점유율도 퍼센트라는 그냥 숫자일 뿐이고 이것도 퀀터티예요. 그 다음에 돈이 나오잖아요. 어떤 최종 종속 변수 말고 독립 변수는 가급적 돈이 들어가면 안 돼요. 돈이 들어가면 설명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예를 들면 2조 시장이에요. 2조 시장? 그 시장이라는 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만큼이 될 수도 있고 이만큼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를 뭐 신문에서 뭐 봤더니 무슨 교육시장이 2조 더라 그 중에 1%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이 설득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2조 시장이 무슨 시장인가요? 계속 질문이 계속 공격돼 어떻게 보면 챌린지하는 질문을 계속 받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설명이 시장이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개념적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저거를 시장이나 이런 부분 할 때 이걸 돈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돈 아닌 지표들의 어떤 이건 X가 아니네요. 돈 아닌 지표들의 곱셈이나 뭐 이런 단순한 그거로 한 다음에 결국은 매출이 돈으로 나오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요거는 사업기획서 좀 해보신 분들은 좀 많이 와닿으실 거예요. 목표 타겟 시장을 그냥 뭐 여기 밑에도 좀 약간 써놨는데 그, 예를 들면 뭐 우리는 임대 사업자를 위한 무슨 어플을 만들겠다. 그랬을 때 요거는 뭐 약간 좀 다른 얘기인데 일단은 요지는 그 매출이나 이런 것들을 추정할 때 돈 아닌 정보로 출발을 해야 돼요. 돈이 아닌 정보. 그게 시장 사이즈, 특히 시장 규모를 이제 산정을 할 때요. 신문에 뭐 교육시장은 2조다. 예를 들면 무슨 청소 대행 시장은 3조다. 그 중에서 1%를 하겠다. 그 시장은 정의하는 거에 따라서 3조가 될 수도 있고 30조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돈으로 접근하게 되면 챌린지를 많이 받으니까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돈 아닌 그런 독립 변수들의 어떤 수식으로서 표현이 되져야지 굉장히 좀 좋은 거죠. 그래서 이 매출액 요 표 만드는 거는 제가 템플릿으로 좀 설명은 드리기는 할 텐데 그거는 그냥 거기에서 시간을 많이 쏟으시면 안 돼요. 그거는 나중에 이렇게 숫자 집어넣어 보고 데이터 보고 이 정도 숫자면 좀 안 좋아하시겠네 그러면 약간 이제 조정을 하면 되는 거고 이 내가 들어갈 시장이 뭔지 그리고 나는 어떤 식으로 점유율을 올릴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문서화나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희가 별도 엑셀 파일로 제가 템플릿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되게 뻔한 건데요. 이렇게 5개년 사업계획을 만들어요. 그러면 어떤 분은 사업계획을 만들었는데 매출 그래프가 5개년을 걸어보면 이렇게 된대요. 그리고 이 빨간 숫자를 보고 어느 투자자가 투자를 하겠어요. 2년치에 피크를 찍고 3년치부터는 회사가 골로 가겠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이거 검증 안 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 막 엑셀 데이터 막 이제 다루시는 분들이 그러신 분들이 많은데 적어도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매출 추정액을 한번 구하면 요거 그래프를 한번 꼭 그려보세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굉장히 빨리 성숙되는 경우에는 내가 시장이 지금 커지는 속도에 따라서 초기에는 투자비 많이 처음에는 좀 시장에 대한 어떤 시장 장악력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가다가 어느 순간
확 끌어올린 다음에 이렇게 가겠다. 그런 식으로 사장님만의 스토리. 그거가 숫자에 녹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사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2년도부터는 이제 매출이 급속도로 올라올 거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영업 활동을 통해서 매출을 올릴 거고, 그런데 이 시장 규모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한 5개년 정도, 5년 정도 뒤에는 그 어떤 매출이 좀 증가폭이 좀 둔화될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어떤 사장님의 생각이나 그 문서, 추정제문제편이 약간 뒤에 있잖아요. 앞에서 그 전략이나 그런 부분을 이제 어떤 텍스트로 쓰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하고 이 숫자 부분하고 이렇게 얼라인이 돼 있어야 되죠. 앞에서는 이런 매출이 예상될 것처럼 얘기를 해놨는데 뒤에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표현이 된다거나 숫자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그러면 이제 좀 설명력이 떨어져서 그게 좀 많이 안 좋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굉장히 당연한 건데, 아니 사업계획서를 예를 들면 투자 목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짜는데 매출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꼬라박는 것처럼 자른 분이 어딨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실제 저도 이렇게 이런저런 검토 요청받아서 검토해보면 실제 꽤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꼭 한번 그래프 그려보시고, 이걸 엑셀로 그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한번 말이 되는지 한번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용 부분. 이거는 제가 템플릿으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엑셀 템플릿으로 많이 설명을 드릴 텐데, 비용을 이게 이제 회계나 이거 좀 아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서부터 생각이 많아져요. 잘 생각해보면 회계를 이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냥 어떤 정해진 틀에 따라서 그냥 몇 개 큰 비용 툭툭 집어넣고 좀 그런 식으로 잘 접근하시는 분이 있는데, 오히려 회계나 이런 일들을 많이 하신 분들은 갑자기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업 계획을 세워야 돼, 내가. 그러면 인원은 앞으로 이렇게 유지를 할 거야. 그러면 갑자기 드는 생각이, 사람당 하나 식대는 어떻게 하지? 그건 무슨 계정 과목이지? 복리후생비, 그 다음에 직원 식대, 점심 식대, 저녁 식대가 다르게 운영할 건데,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지? 점심 식대, 저녁 식대. 사대보험, 회사 부담분하고, 그 다음에 종업원 부담분이 있는데, 그거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는데, 뭐 그런 것도 있고. 고려할 게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항목이 굉장히 많아져요. 일단은, 이거는 좀 약간, 이게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비용 항목이 뭐, 일단 10개 넘어간다. 그러면 이미 그 추정 재무제표 잘못 만들고 계시는, 삽질하고 계시는 거라고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한 6, 7개 주요 비용, 나머지는 기타로 그냥 넣고, 그렇게 가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좋은 게 아니라, 그게 독자가 이해를, 그러니까 잘 받아들여요. 그래야지. 예를 들면 지금 4대 보험이 3년 뒤에 4대 보험 요율이 지금 뭐 예를 들면 그거를 지금 요율 자체를 적용을 하고 별로 의미 없거든요. 그냥 기본 몇 퍼센트로 가정함 한 다음에 그냥 직원 인건비 전체를 그냥 한꺼번에 넣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가정은 단순해가지고 그 가정이 너무 터무니없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더 독자들 입장에서 받아들이기가 쉬운 거죠. 참고로 예를 들면 참고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복잡하게 만들면요, 이거가 예를 들면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예를 들면 복잡하다기보다 좀 자세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심사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있죠. 대부분이 이제 그 정부 정책기관 심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숫자를 아시는 분은 꼭 한 분 정도는 계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업 쪽이나 이제 시장 쪽에서 경력을 쌓으신 분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엔지니어 출신 분들, 요새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 출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 그 다음에 교수님들 계세요. 그러면 이제
숫자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거기에 보통 회계사분들이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누군가가 여기에 사대보험료율이 10%다.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계산한 복잡한 식이 있어요. 그러면 회계사가 딱 봐요. 다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뭐 되게 정교하게 만들어지니까, 그러면 숫자를 이제 업으로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저게 맞나? 그래서 한번 계산기를 두들겨요. 그러면 뭔가 이제 또 오류가 보이겠죠? 그러면 갑자기 그 심사하시는 분들 이제 한마디씩 이제 질문하시잖아요, 몇 마디씩. 근데 갑자기 회계사인 분이, 이거, 저 요율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 이미 뭐 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좀 약간 과장해서 그런 질문 하나 하면, 갑자기 다른 분들, 회계나 숫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머릿속에서 다들 말은, 이제 소위 말해서 쪽팔려서 말은 안 하겠지만, 그런 거죠. 여기 숫자가 뭐가 잘못된 건가? 앞에 비즈니스 전략이나 이거는 굉장히 맞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갑자기 회계사분이 뭐, 본인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본인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가만히 있다가, 숫자가 그러면 사업계획서 전체가 요 숫자 부분이 뭐가 좀 잘못 만들어진 거 아닌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엔지니어나 영업분이 그 회계사분한테 이제 물어보거나 그러진 잘 않으시겠죠. 이제 소위 말해서 가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갑자기 이제 산으로 가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전략과 어떤 제품을 기술력을 가진 회사임에도 이 산으로 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가정 중에서 설명할 수 없는 가정이 들어가면요. 독자는 그게 굉장히 마이너한 부분인 거 알면서도 갑자기 궁금증이나 질문이 쏟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단순화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계정 과목, 비용에 대한 계정 과목도 뭐 무조건 10개도 많아요. 보통 회사에서 7, 8개 정도 쓰거든요. 큰 대기업.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한 7, 8개 쓰고, 그 외부 특히 5개년 장기 계획은 한 7개, 8개 정도로 다 끝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7, 8개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뭐 변동비, 고정비, 준 변동비 있는데, 이건 제가 엑셀로 좀 이번 강의 끝나고 또 다음번 녹화할 때 엑셀로 좀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데, 손익계산서는 좀 작성하기 쉽죠. 매출 추정한 거에서 그 비용 같은 거 빼가지고 이제 나온 거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만약에 동영상을 저희 회사에서 제가 좀 계속 찍으면 이거를 어떻게 할까 좀 고민 중인데, 만약 계속 찍는다 그러면 재고 자산이 이제 존재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비즈니스 구조상 재고 자산이 이제 존재하지 않는 그런 비즈니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고 자산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추정 재무제표 작성이 특히 탑다운 방식에는 굉장히 쉬워요. 근데 재고 자산이 들어가는 순간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그 회계책이나 뭐 무슨 그런 거 보면, 사장님이 알아야 될 회계 원리 그런 책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회계 기준상 매출원가는 기초재고자산,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재고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 있어요. 볼 때는 이해가 돼요. 맞지. 예를 들면 뭐 매입한 기초재고는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리고 어떤 특정 연도에 판매된 금액은 기초재고에다가 단기에 산 거에다가 기말재고를 뺀 거, 거기다가 어떤 그 자산에 대한 평가액에 대한 가정을 곱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게 맞아요. 그게 실제 경리 관점에서는 맞아요. 근데 사업계획서를 그런 책들을 보시고 그게 머릿속에 기억이 남는 사장님들은 자꾸 이렇게 접근하세요. 이렇게 접근하면 사업계획서 못 만들어요. 이렇게 만드는 거 저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아예 그 회계팀 직원이 만드는, 회계팀 직원이 사장님의 지시에서 억지로 이제 추정 재무제표를 만드는 경우에는 이렇게 만드시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그게 로직이 엉망이에요. 그게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래서 저 부분은, 이제 뭐 DSO나 이런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만약에 필요하게 되면 이제 별도의 동영상 또는 외부 강의를 통해서 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 일단 요거 지금 파워포인트 외에 요거 끝나고 엑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강의를 한번 제가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그리고 손익계산서 검증. 요거 의외로 사장님들 많이 놓칩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 만들었어요. 딱 이렇게 포맷에 따라서. 이건 제가 만든 엑셀 포맷에 따라서 제가 화면 캡처해가지고 둔 건데, 딱 이렇게 만들었어요. 손익계산서 나왔어. 다 만들었어. 이제 제출만 하면 돼. 제출하시기 전에, 요걸 한번 좀 보시죠. 제출하시기 전에 손익계산서를 딱 만들었어요. 요게 지금 엑셀 파일이 있나? 요게 저희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만들어 드린 이제 템플릿인데, 여기에는 좀 안 들어있네요. 여기는 안 들어있으니까 요거를 구두로 설명을 드릴게요. 손익계산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시장이 지금 성장하거나 어떤 시장에 우리는 들어갈 거다. 그거에 따라서 어떤 내부의 어떤 엣지, 기술력이나 우리 회사의 지금 영업력, 우리 회사의 어떤 엔지니어들이 이런 제품을 만들 거고, 또는 기술 기반의 회사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보통 많이 하시고, 뭐 영업 기반의 회사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영업망이 좀 깔려 있다. 그래서 매출을 이렇게 일으키겠다. 근데 좀 전에 이제 비용 계획, 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요 비용 계획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올 거는 이익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익이 매출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가령 우상향으로 올라가는데 이익은 이렇게 감소하게 사업 계획을 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 이익이 지속적으로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이 설명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스토리 라인을 잡을 때 영업이익이 우리는 매출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늘어나요. 그러면 영업이익이 처음에는 3년 동안은 이렇게 밑으로 계속 꼬라박다가 4년째부터는 이렇게 된다. 그것도 답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는 처음부터 한 이 정도로 밋밋하게 갈 거다. 상관없어요. 그거는. 근데 사장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러면 사장님은 그 사업계획서 앞부분에 영업을 이렇게 초기에 기술 개발이나 영업에 많이 투자를 해서 초기에 2년 동안은 적자를 감수하고 3년째부터는 턴어라운드해서 이렇게 올라가겠다. 그런 식으로 그 전략을 이렇게 써놓으셔서 예를 들면 사업계획서상에 근데 숫자 그래프가 그거와 얼라인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앞에서는 영업 판매 전략에 대해서 기술할 때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2년, 3년 동안은 기술 개발과 그거에 집중해서 적자를 감수하겠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익을 이만큼 내겠다. 근데 뒤에 추정 손익계산서 딱 보니까 그래프가 영업이익에 대한 그래프가 이렇게 밋밋하게 나와요. 그럼 앞에 본인이 사장님께서 기술한 부분하고 이 뒷부분하고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거 나오면 예를 들면 그런 일이 이제 정부 투자 정책 자금 같은 거 받을 때 이제 심사관 분들 중에 한 분이 그걸 캐치를 하면요. 갑자기 이거는 그냥 그다음부터는 안 됐다고 보시면 돼요. 갑자기 예를 들면 엔지니어 분이 그거 기술력 있으시네요. 딱 그래. 예를 들면 설명을요. 그리고 영업하시는 분이 좋은 영업 전략 가지고 계셨네요. 근데 갑자기 이제 뒤에서 숫자에 익숙한 분, 꼭 회계사나 이분은 아니래도 숫자에 대해서 익숙하신 분이 사장님 이 페이지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익을 3년 때부터 턴어라운드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써놓으셨는데 뒤에 숫자 보니까
뭐 그게 그 모습이 안 보이네요. 딱 그러면 갑자기 그거는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게 정책자금은 완전 좀 다른 게 정책자금은 제가 보기로는 그 사장님이 진짜 성실한가 그런 부분하고 속이지 않는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스타트업이 굉장히 빨리 커질 수 있냐 그런 부분보다 아무래도 이제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돈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중시 안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뭐 중요한 그런 평가 지표도 저기 생각을 하는데 회사에서 사장님이 제출한 보고서가 앞뒤가 안 맞는데 그거를 예를 들면 통과시켜줬다? 나중에 문제시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독자 관점에서. 사실 그런 게 문제가 돼서 어떤 독자가 아니라 그 심사위원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누구나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거를 심사를 하는데 앞뒤 어떤 보고서나 이런 거를 봤는데 앞뒤의 얘기가 서로 막 달라요. 그러면 그거 통과시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술력이 있고 영업력이 있어도 본인이 제출한 보고서 내에서 앞에 본인이 텍스트를 기술한 부분하고 숫자로 나온 부분하고는 얼추 말이 돼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좀 보시면 돼요. 이거 일단 이 부분이 온라인이 안 돼 있으면 그 사업 계획서는 기본적으로 한 몇십 점 깎이고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공원이익 뭐 BP 요 부분은 그 사실 모르셔도 되는 건데 보통 사업하시는 분들 이게 VC 투자자분들이나 아니면 그, 저기 정책자금 심사하시는 심사역들 뭐 그런 분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공원이익이 얼마예요? BP는 언제쯤 도달할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거기서 사장님이 공원이익이 뭐죠? 이렇게 반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반문하셔도 그것 때문에 뭐 점수 깎이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그래도 워낙 그 투자 쪽에 계시는 분들이나 어떤 정책자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하시는 분들이 저 부분을 물어보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개념을 좀 아시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그래서 개념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면 공원이익은 비용은 크게 보면 변동비가 있고 고정비가 있어요. 변동비는 판매량에 따라서 이제 증가하는 비용. 예를 들면 뭐 판매 수요 판매할 때마다 2%씩 누구한테 주기로 했어요. 그런 거. 딱 비례해서 늘어나죠. 그런 것들을 이제 변동비라고 하는데 공원이익은 매출액에서 변동비 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공원이익이고 뭐 단위당 공원이익은 매출액에서 변동비 뺀 거에서 나눈 거죠. 예를 들면 그 뭐지 저기 판매량을 나누게 되면 그게 단위당 공원이익이 되고 그 뭐 수식이니까 간단한 수식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BEP 판매량은 요런 컨셉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투자자분이 그걸 물어보세요. 뭘 제가 만들어서 파는데 그래서 BEP 판매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물어볼 때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마스크가 요새는 좀 풍기현상이라고 하니까 마스크를 예를 들면 마스크를 몇 개 만들어 팔아야 회사가 그냥 똔똔 이익이 0이 되는 상태인가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사장님이 뭐 머릿속에 소위 말해서 겐토로도 답변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심사역분들이나 그분들이 요 BEP 판매량을 물어볼 때는 이익이 0이 되는 판매 수량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뭐 질문 뭐 중요하다기보다 많이들 요 단어를 익숙하게들 물어보시니까 개념 정의로 좀 말씀드린 거고 그거보다는 요게 더 중요해요. 요게 돌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디글 오브 오퍼레이팅 레버리지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수식은 기억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이거 저기 증명하는 것도 저도 해보려니까 까먹어가지고 안 되는데 개념을 하시면 돼요. 개념 매출액 변화율 대비 영업이익 변화율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많이 나오고 사실 음,
이거는 그냥 요거 수식에 따라서 숫자를 뭐 계산해 보시건 그거보다 그냥 저기 엑셀 저희가 템플릿으로 제가 좀 설명은 더 드릴 텐데 가령 그거예요. 매출이 10 증가하는데 비용이 10이 증가하는 사업 모델이에요. 이게 매력적이지가 않죠. 예를 들면 꼭 이게 아니래도 10이 아니래도 첫 해에는 1차 연도에는 매출 10을 늘리는데 비용이 2원뿐이 안 들었어요. 근데 2차 연도에 5년 뒤에는 매출 10이 늘어나는데 10을 증가시키는데 비용이 8이 들어요. 그러면 그 말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익률이 떨어진다. 그거잖아요. 그렇게 매력적인 비즈니스는 아니죠, 사실. 매출은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익률은 떨어져요. 기본적으로 모든 산업은 이익률은 떨어질 수뿐이 없어요. 잠재 경쟁자가 진입하거나 그럴 수뿐이 없는데 이거를 너무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떨어지게 스토리 라인을 짜면 그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뭐 IT 회사인데 어떤 거를 뭘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매출을 이렇게 1년에 10배씩 성장시키겠다. 근데 비용 구조는 기울기가 이거보다 더 가파라요. 그 말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시장에 사람들이 하는 부분을 효율화해서 이 제품을 만들었고 그래서 매출을 10배씩 늘리겠다고 얘기를 해놨는데 그 숫자가 잘 온라인이 안 되면 여기에 막 다른 비용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면 결국은 비용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부분은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물어보신 적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출이 그러면 보통 물어보는 질문의 취지는 그거죠. 아, 초기에는 저기 비용 많이 들어가는 거 안다. 제품 만들고 회사라는 게 사람들 채용하고 셋업하고 어떤 제도 만드는데 돈이 많이 깨지는 거 안다. 처음에 적자인 거 안다. 근데 너네 회사들은 매출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익률은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익률이 만약에 너무 낮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물어보죠. 왜냐하면 이익률이 낮다는 거는 좀 다는 아니지만 그 잠재 경쟁자가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그 섹터인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그 숫자만 놓고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잠재 경쟁자 그 외에 인건비를 따먹는 그런 비즈니스 구조일 개연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은 시장이 커지는 속도에 따라서 증가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내부의 어떤 효율화된 서비스 구조나 제품으로 요거를 커버를 못하는 경우에는 결국 사람으로 요걸 메꿀 수뿐이 없잖아요. 그러면 얘의 속도보다 얘의 기울기보다 이 비용에 대한 기울기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취지는 딱 두 가지예요. 네가 들어간 시장은 독점적으로 네가 그 지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그런 전략적인 그 백그라운드에서 저런 질문을 딱 던지실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네 사업 모델의 비즈니스 구조의 이익 구조, 비용 구조가 뭐 이게 맞는 거냐 그런 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이유로 저런 포인트를 좀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저 부분은 뭐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비용이 10% 증가할 때 비용은 12% 증가할 수도 있죠. 비즈니스에 따라서. 근데 이제 질문이 훅 하고 들어올 때 이 도래 개념을 알고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오면 그 어느 정도 이제 대답할 수 있게 합리적으로 그 정도는 마음속에 준비는 해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저거는 회사의 진짜 서비스나 제품의 근원적인 경쟁력에 대해서 어떤 숫자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저 질문은 그렇게 잘 물어본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간혹 물어보신 경우가 제 기억으로 한 두세 번 정도는 있었어가지고 좀 표현을 해놨고요. 근데 저 부분을 물어볼 때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어떤 전략적인 네가 들어간 그 섹터가 맞냐 그리고 네가 그렇게 회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냐 너네 제품이나 서비스가 그런 거니까 저 부분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자금 조달 계획은 어떻게 보면 요거는 그냥 단지 수식이에요. 그냥 덧셈 뺄셈 해가지고 나오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익으로 돈을 벌고 그 초기 투자금이 있고 초기 투자금은 뭐 초기 투자금으로 많이
그 초기, 그러니까 투자금, 자본이나 이제 부채 같은 경우는 어떤 제품 개발하는데 많이 소요가 되겠죠. 많이 쓰는데, 그게 이제 말이 되느냐, 그거를 이제 검증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엑셀 템플릿으로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시간이 약간 걸릴 수도 있고, 그 비즈니스 종류에 따라 워낙 다르니까,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아, 이거 뭐, 핀큐브는 저희 서비스, 어, 지금 뭐 개발 진행 중이니까 요거는 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요 정도예요. 그냥 포인트는 제가 좀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음, 그 재무제표하고 추정제표는 완전히 다르고, 그 다음에 가정은 굉장히 단순하게, 가정이 단순하다는 게 그 시장 규모나, 여기서 좀 전에 처음에 강조했듯이 시장 규모 요거를 단순하게 그냥 쓰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돈으로. 이 밑에 가정은 단순하죠. 뭐 결국 판매량 곱하기 뭐니까. 이런 식으로 밑에 가정은 단순하지만 요 시장 규모나 시장 사이즈 또는 내가 들어갈 시장에 대한 거, 그 부분에 대한 백업은 굉장히 좀 설득력 있게 만드셔야 돼요. 여기에는 사실 추정 재무제표와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비용 부분도 복잡하면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정을 복잡하게 써놓으면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갑자기 이 평가장이 산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큰 회사도 한 8개, 아주 좀 많은 데가 한 10개 정도 쓰고요. 보통 한 6, 7개로 그냥 다 퉁쳐요. 그냥 6개, 7개 정도로 하니까, 이거는 제가 다음에 설명드릴 템플릿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많게 하실 필요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리캡 차원에서 하나 말씀드리면, 매출 그래프 한번 그려보시고 말이 되는지, 그 다음에 요 돌 부분, 막 이거를 수식으로 엑셀에 집어넣고 계산하실 필요는 없는데, 내 비즈니스가 과연 매출이 10 증가하는데 만약에 증분으로 12가 증가하는 그런 비즈니스인지, 그러니까 매출 증가율 대 이익의 증가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 번은 생각을 해보셔야지, 갑자기 어떤 전략적인 관점에서 전략적인 그런, 뭐라 그럴까, 포인트를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숫자로 물어보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데, 만약에 그런 분 만나시면 그거에 대한 기저에 깔려 있는 거는 네 사업 모델은 글렀네, 이거로 이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는 이렇게 해서 A라는 시장에서 잘하겠다 그러는데, 매출이 뭐 10배씩 증가하는데 이익은 20배 증가하면 결국 어느 순간 똔똔이 되는 거네. 아, 그러면 너는 이익이 한 앞으로 3년 뒤에, 3년 만에 이익이 나고 그다음부터 적자? 예를 들면 그런, 머릿속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숫자가 그려지는 거죠.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전략이나 이쪽 일을 많이 하신 분이라면 그 질문, 저희 증가율이 좀 다르네요. 뭐, 그러네요. 거기에서 그 사람이 그걸 물어봤을 때에는, 사업 모델을 물어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업 모델이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그런 질문을 받으시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으면, 그거는, 독서 같은 분 만나신 거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도 저 사장님은 한번 생각은 해보셔야죠. 저기 인건비, 우리 회사가 예를 들면 인건비를 따먹는 그런 악독한 회사로 만들 건지, 아니면 진짜 시장의 효율성으로 제품의 어떤 효율성 그걸 높여가지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익률이 계속 올라가는 회사로 만들 건지, 그게 가능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 좀 설명을 드리는 거는, 추정 재무제표 요건데,
요거는 지금 녹화를 좀 오래 해가지고 요거는 제가 다음에 좀 시간 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엑셀 서식이고 수식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사실 저는 뭐 주구장창 저기 직장 생활에서 많이 만들었던 거라 뭐 이런 양식이나 이거 자체를 그냥 만들어서 쓰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 좀 막막히 하시더라고요. 또 엔지니어 사장님들이 뭐 엔지니어나 영업 출신 사장님들한테는 좀 낯선 용어고 근데 이거 다음에 좀 바로 설명을 좀 해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저기 동영상으로 한번 공유 드릴게요.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저희 세무통에 연락 주시면 제가 뭐 메일로 먼저 보내드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 네, 일단 이 정도로 오늘은 좀 마치고, 왜냐하면 지금 여기 5시 51분이고, 지금 담배 필 시간이라, 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뭐, 유튜브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로 간단한 것들은 다 답변 남겨드릴 테니까, 또 뭐, 저하고 이제 커피나, 뭐, 사업 관련해서 얘기 듣고 싶다 그러시면, 뭐, 언제든지 요 번호로 전화 너무 많이 올래나? 아무튼 그렇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